네,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 이 중등부 본원의 압구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원하고 성동반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은 이제 제 이름이 어려우니까 가운데 글자를 빼가지고 묘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묘쌤 부르다 보면 어머님들도 이제 전화로 묘쌤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편하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예비중학교 1학년 1차 개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차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예비중학교 1학년들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1명 아니면 이렇게 2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을까요, 어머니? 네, 그래서 혹시 외동이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실까요? 아, 네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형제가 있으신 거죠? 네네. 아무래도 형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외동을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경험치가 있어서 이제 상담할 때나 아이하고 이제 아이를 다룰 때 굉장히 좀 남다른 스킬이 좀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제 자제분들이 워낙 이제 한 둘이다 보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자제분들을 대하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강사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하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다 이제 지도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머님들도 좀 약간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예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동일화시키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칭찬을 하면요 어머님이 칭찬받는 것처럼 되게 기뻐하시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예비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동일화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분이 오시죠. 사춘기. 네. 사춘기가 오면서 어머님들의 이제 상담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십니다. 어떻게 상담하시냐면 선생님 얘가요 제 말은 안 듣고요 선생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대신 좀 잘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아이를 약간 그 남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머리들이 컸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한 10% 아이들 빼고는 어머님들한테 이게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을 하면 이제 어머니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점은 잘하는데 이러이러한 점은 좀 아쉬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 인생이에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완벽하게 타임화 시키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저는 예비중학교 1학년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를 내가 이끄는 방향대로 학습 계획도 좀 짜주고 뭔가를 시켜볼 수 있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이때 어머님들께서 확실하게 아이들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님들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않게 돼요. 근데 제가 예비중학교 1학년은 지금 수업을 거의 10년 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압구정에서 이제 어머님들의 이게 두 가지 특징을 좀 발견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 왜 숙제 안 해왔니?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너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해맑게 뛰어놀면 된대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게다가 두 번째로는 아이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힘들어지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겪어서 자기가 이겨내야 성취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나 뭐 좀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요즘 좀 체력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좀 쉴까? 이렇게 동의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한 번 쉬는 데서 끝이지 않고 아이들이 되게 빠르거든요. 야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럴 때마다 엄마가 져주시는구나를 캐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카드로 자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엄마한테 내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우리 엄마는 요걸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머니 앞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심어줄 수 없을까요?
역경이 왔을 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걸 내 힘으로 이겨낸 다음에 성취감을 느끼게 하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공부는 두 번째 거고요. 첫 번째로 아이가 뭔가 역경이나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드릴 때 어머님들한테 바로 직설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 이게 우리 집은 잘 사니까 먹고 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공부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엄마를 굉장히 지금은 신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어머님의 말을 다 100%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이 중2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춘기 왔을 때, 공부 안 했을 때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쟤는 누굴 닮아 저럴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냈어요. 유전자 학계에서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요, 어머님. 그 아이의 공부머리는 100% 모계로부터 온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 태도와 독서 습관과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걸 잡을 수 있는 거 딱 요때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머님들께 부탁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국어 점수 100점 받느냐 90점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네, 입시죠. 수능에서 과연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이 아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럼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어머님들 2024년도 수능 점수 컷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국어를 뽑아왔거든요. 자, 요때가 어머님 그 수능의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수능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니? 불수능이 아니라 펄펄 끓는 용암수능이었대요. 손도 못 댔대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능이 2024년도에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도 엄청나게 어려웠고요. 2022년도에도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럼 앞으로 수능은 국어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국어에서 아마 성적이 이제 감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수능 개편안을 좀 보여드릴 건데 수능 개편안을 보시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2028년 수능 개편안 요약본을 보시면 지금 이게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도 여기 대상자가 됩니다. 자, 수능 개편안 요약을 보면 자,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국어가 이제 이과 문과가 나눠지지 않고 공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수학도 공통이 되어버렸고요. 영어도 공통이 됐고요. 한국사 공통, 사탐, 바탐도 공통이 됐어요. 그렇다면 수능은 이제 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공통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머님들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문과생과 이과생은 당연히 실력 차이가 있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병렬을 어디서 가질 것인가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지점이신데요. 일단 제가 내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8학년도 고교 내신제도 개편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요 밑에 거 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2024년도까지죠. 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1등급이라고 말하는 건 4% 안에 드는 거예요. 어렵죠. 그다음 2%가 7%죠. 그다음에 3등급이 이제 12%고 4등급이 17%인데 지금 개편안을 보면 이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1, 2등급이 합해서 이제는 1등급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고 3, 4등급이 합해져서 2등급으로 들어가줬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그럼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원래는 차이가 있던 애들인데 이게 합쳐졌다면 대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는 어떻게 좋은 인재를 선발해내지? 그걸 대학교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여온 게 바로 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만든 이유가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나라에서는 혹은 대학에서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고등학교 때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무려 50% 나요. 그럼 여태까지는 객관식으로 찍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논술형, 서술형으로 글을 써서 그걸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논서술형 공부하는데 시간이 2~3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요. 답을 열심히 썼어도 그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선생님의 주관적인 평가 부분이 들어가니까 점수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지선형 문제는 감소시키고 물론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도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2025년부터 초중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서술형 내신평가를 확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 출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가장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구가 바로 성동구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학, 동마중, 한대부중은요 시험이 한번 100% 논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감점돼서 나오는데 명확한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행당중도 40%의 비율로 이렇게 논서술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당중학교 23학년도 1학년 2학기 서술형 나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8문항이 나왔는데 40점이죠. 엄청 지금 100점이 높은 겁니다. 한 문항이 2점짜리, 그 다음에 6문항이 5점짜리 해서 이렇게 40점이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 선택 이 시험지에서요 이것만 봐도 얼어버려요. 일단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 윗글에서 라이프 스토리를 만든 이유를 서술하시오. 다를 참고해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 뭐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달려져 있죠. 이걸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 제시형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서술형보다 조건 제시형 서술형이 나오는 순간 머리가 엉켜버리면서 조건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서 감점을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무학중학교 1학년 23년도 2학기 문제였는데요. 자, 어머니들께서도 한번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같은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손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들이 쓰시던 단어였지 제 세대에도 안 썼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단어를 문맥상에서 네가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사전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니?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이한테 예고하고 낸 게 아니라 학교에서 돌발로 낸 거예요. 이거 무려 10점짜리였거든요. 이거 10점 맞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때 100점짜리 안 나왔고요. 이때 최고 점수가 89점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즉 객관식은 다 맞았더라도 여기서 하나 틀리고 다른 곳에서 감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걸 돌발로 내가지고 문제 이해도 못하겠는데 여기서 점수를 다 날려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라는 거고요. 동마중학교 3학년 1학기 3학년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이 10문제 나왔는데요. 자, 어머님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남자아이들이 특히 잘 못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여기 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윗글에 드러난 과거의 삶의 모습을 찾아라가 두 문제입니다. 조건이 한 가지만 써라예요. 남자애들은요 너무 쿨해요. 확 눈으로 읽어버리고요. 아, 요거 쓰라는 얘기구나 하고 한 가지만 탁 쓰고 나가버려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글에서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이 나타난 내용과 내용을 찾아야겠죠? 그 능력을 발휘한 결과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 당연히 한 가지씩 쓰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훈련을, 초등학교 때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요거는 학원에서만 할 수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작품들이 이게 8점짜리인데 여기서 사실은 만점 받기 힘들겠죠. 감점 많이 당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마음 상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해라. 감동이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이거는 암기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서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혼자서 집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했던 아이라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허걱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이 조금 안 되는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중학교 아이들이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4등급, 5등급 성적표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80점대밖에 못했던 아이들이 선생님 저번에 1등급 나왔어요 이러면서 띠지를 이렇게 고등학교에 가서 띠지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저희는 중학교 때 잘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매우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는요, 국어 점수라는 게 있는 거고요. 국어 실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는 딱 국어 점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야,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자. 그리고 그 외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막 100개씩 50개씩 시키게 돼요. 그럼 당연히 점수는 좋아지죠. 그런데 아이들이 국어 실력을 키워야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데 그건 국어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좀 종종 하고 있는데 이 두더지 잡기를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더지가 같은 색깔로 나와 있는데요. 이 두더지 모두 잡잖아요. 그 아이는 제가 단언컨대 국어 1등급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아이들은 왜일까요?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초록색 두더지들은요, 모두 중등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의 두더지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중등에서 정규를 통해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신 공부만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거 4가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만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 실전 경험이라서 OMR 카드 작성하기가 있는데 제가 본원에서 작년에 2명이 울면서 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외우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국어 빵점이에요. 아니 왜? 너 잘했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너무 꼼꼼하게 읽느라고 그 OMR 그 기록하는 시간을 놓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이름을 적고 있는데 막 손이 발발발 떨리겠죠? 적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뺏어가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건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거 잠깐 5분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른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호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경쟁이다 보니까. 그래서 걔는 국어가 빵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도요, 밀려쓰기를 한 거예요. OMR 카드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못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은 이게 인생에 있어서 첫 시험이거든요. 국어 시험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얼어있어요. 압박감이 막 밀려오고 있을 때는 아는 문제도 헷갈리고 안 보여요. 그리고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실수를 해서 첫 번째 시험에서 제일 많이 실수해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이제 내신 때 많이 저희 학원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의 작품이에요. 저희가 혹시 중등 교과 출판사가 몇 종인지 혹시 아실까요? 저희 14종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내신 대비하는 건 1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3종은 얘네들이 전혀 손도 못 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야 니네 1종 배웠니? 어디 거 배웠니? 그럼 거기서만 내줄게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전체 학교가 모여있기 때문에 14종 교과서를 통합해서 문제를 내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은 1종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13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유형별 문제풀이는 저희가 내신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응용 문제를 많이 풀리는데 유독 성실한 친구들이 응용 문제를 잘 못 풀고 딱 기본 문제만 잘 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응용 문제는 못해요. 근데 개념 문제는 굉장히 잘 풀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기본 문제하고 개념, 응용 문제를 다른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응용 문제에 대한 연습량, 훈련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 응용력을 길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문법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입니다. 중학교 때 1학년 때 품사를 배우고 뭐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죠?
이게 어머님들 중학교 때 완벽하게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이긴 한데요. 내신에서는 얘네가 25문제면 15개에서 17개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법이.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이제 저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새로운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단, 내용은 달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국어 중등과정에서는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를 다뤘다면 고등에서는 응용이나 심화를 배워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공부를 좀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인데 얘네가 이거를 다른 걸 하느라고 이 문법을 잘 못 잡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허덕입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심화와 응용을 푸느라고 실력이 쑥쑥 늘고 있는데 자기는 그때서야 기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당연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법은 학교의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5문제에서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3등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완벽하게 다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법은 어머니 제가 강력하게 어머니들께 항상 어필하는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에서 문법 특강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머님들 꼭 보내주셔서 문법 특강에 대해서 얘가 선행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게끔 꼭 어머님들이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문법은 한 달 하고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한 달 하고 까먹습니다. 까먹을 때 또 해줘야 돼요. 계속 누적적인 공부해야 되는 게 문법 파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중등 문법, 그러니까 중등 내신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고요. 이제부터 나온 애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잘하려면 잡아야 되는 두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학습 지구력이가 나왔는데 혹시 어머님들 그 국어 시험 볼 때 저는 아이들 만나면 예비중학교 1학년 아이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가들아 너네 혹시 수능 국어 몇 문제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몰라요. 가 거의 10명 중에 10명이에요. 너네 수능 봐야 되잖아. 근데 몰라도 돼? 그랬더니 나중에 알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몇 문제가 나올까요? 45문제가 나옵니다. 몇 분에 풀어야 될까요? 80분입니다. 80분인데 그 중에 마킹하는 시간 빼고 10분 빼고 나면 아이들이 자 지문 하나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게 5분 안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봤는데 다른 문제 풀었다 다시 돌아올 시간 없다는 얘기죠. 예,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중력과 지구력을 갖고 풀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80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집중력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오면은요, 제가 예비중학교 1학년들은 딱 한 달 동안 계속 태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세 훈련 시키고요. 앉아있는 자세.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필기를 잘하는지 꼭 봅니다. 세 번째가 파일함을 열어봅니다. 가방을 열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게 궁금하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아가야 공부해라 그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가들 중에 그런 아가들이 있어요.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책상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필통 정리까지 해요. 자 이제 정리 끝났죠? 공부하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요. 밥을 먹습니다. 나가서 이제 앉았는데 목이 말라요. 가서 또 물을 먹죠. 근데 또 속이 출출해져요.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면 학원에서도 똑같은 성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들 필기를 꼭 어머님들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여자아이들은 정말 알록달록 너무너무 예쁘게 필기를 잘해요. 그래서 여자애들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필기를 잘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남학생들이죠. 남학생들은 이 펜을 잡는 게요. 그래서 아령드는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잡지 않고 마치 사장님 세 분이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저를 이렇게 감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필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필기하는 모습을 통해 선생님이 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필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메타인지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서 한 달 동안은 내내 필기 검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어쩔 때는 남겨서 다시 쓰고 가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필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내신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필기 어머님들이 필기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주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가끔 누구누구야 책상 갖고 와볼래? 뭘 배우고 있는지 엄마가 궁금해 하시면서 어머님이 한 번씩 이렇게 넘겨봐 주세요. 아이들은 어머님이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씩 검사할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무슨 뭘 배우고 있니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어머님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에 파일함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파일함에는 가정통신문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들이 있는데 요즘 수행평가가 거의 20점에서 40점, 60점까지 가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프린트를 제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이들 성적에 관계되어 있는 건데 남자애들은 어찌나 시크한지 40점 그냥 버려버린다는 생각으로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요즘은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통신문이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방통신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친구들 가끔 야 너 이거 프린트 좀 볼까? 이렇게 보면요.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 그 프린트를 아직도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속에 무슨 공룡 알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파일함도 한번 어머님들이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지구력은요, 학습하고 상관이 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과의 작품 응용력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무학중 혹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무학중학교. 지망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요번에 무학중학교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악구나 신사나 신동이나 이런 본원에서는요, 지금 교과서 외에 외부 작품의 출제 비율이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거의 수능 대비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동에서는 근데 너무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는 게 아닐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많이 힘들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무학이 앞장을 섰습니다. 요번에 무학 시험이요, 1학년께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100점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틀린 애가 제일 잘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법 문제가 문법이 두 파트나 들어갔고요. 문법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오류 문제들이 한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헷갈릴까요?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나 작품을 다룬 게 아니라요. 문법 문제를 낼 때요. 선생님이 만들어낸 창작 보기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 보는 창작 보기에서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골라내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90점 넘는 아이들 찾아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광이나 동마나 행당도 그런 추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얘는 골드예요. 네, 되게 비싸 보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머님들한테 꿀팁을 드릴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무조건 2문제를 맞게 해드릴게요. 매 시험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갈래별 특징이라는 건요, 어머님들이 꼭 알고 계셔서 아이한테 이걸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돼요. 이 갈래별 특징이 뭐냐면 문학작품을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냐, 소설이냐, 극이냐, 비문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다음에 그 갈래별로 특징을 학교에서 물어보는 문제를 항상 시험 문제에 1번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거는 모든 학교, 어느 지역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갈래별 특징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그냥 2문제는 약간 먹고 들어가는, 그래서 대비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문학 갈래의 체계표인데요. 제가 이제 크게 만들어놨는데 소설, 시, 급수필,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고전시라고 고전소설은 중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얘네가 중3 때까지 사실은 안 배웁니다. 근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 아이들이 특목고를 갔어요. 혹은 현대고나 뭐 이런 그 자사고를 갔어요. 그런데 가면은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고전 시가와 소설을 시험 문제로 3-4문제씩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규과정에서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이걸 맞는 거고요.
오로지 중학교 3학년 내신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이걸 틀리게 되는 거죠. 좀 학생들한테는 불합리한 출제이긴 하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너 이게 얼마큼 돼 있니? 네 생각엔 얼마큼 돼 있는 것 같니?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구멍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내신에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구멍들이고요. 요거는 정규 과정을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광희중학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중학교 거 보니까 지금 2학년이죠, 어머님들. 근데 지금 시의 형식과 운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갈래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왜 2학년이나 됐는데 예비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네, 애기들이 2학년씩이나 된 애기들이 이런 기본 갈래가 지금 지식이 자기 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내신 거죠. 그 정도로 학력이 지금 약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역시 1번 문제를 지금 출제가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갈래를 네가 잘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가들아, 소설가 대화 묘사의 표현 방법을 쓴 글이 뭐지? 아가들아, 글쓴이가 체험하고 솔직하게 쓴 글이 뭐지? 타당한 근거를 넣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의 종류가 뭐니? 운율이 있는 언어를 표현한 글의 종류가 뭐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갈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두 문제씩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학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독서인데요. 독서는 아까 이제 소장님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가끔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저희 애가 문과라서요 비문학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걸 한 번에 탁 몰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앉혀놓고 7개씩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문학은요.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은 하루에 딱 하나씩만 습관적으로 풀게 해주시면 돼요. 몰아서 푸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글을 읽어내는 감각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 공부처럼 하루에 하나씩만 딱 습관을 하게 해서 어머님들이 그거 채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아이를 습관화시켜 주시면 비문학은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골드가 나왔네요. 엄청 중요하죠? 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휘력이요. 요즘 방송에서 막 난리치죠. 요즘 아이들 이게 뭘까요? 문해력입니다. 맞습니다. 문해력이 지금 하도인데요. 사실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휘력이 문제예요. 어휘가 너무 약해요, 아이들이.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하실 때 속담 쓰세요? 관용어 쓰세요? 안 쓰시죠? 일상어로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미디어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 거예요. 공사가 다 망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실제로 실합니다 이건. 자, 취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문자로 금일 면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요일 면접이구나 생각하고 안 갔대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조선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사흘이 며칠인지 어휘풀이를 고르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어머님들하고 저는 사흘이 3일이라는 걸.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4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지식하다는 게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수업하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관절이 큰 게 대관절인가요?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수업하면서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데 빵 터져버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아이들이 어휘력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는 걸 교육과정에서도 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꼭 어휘력 문제를 2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을 2문제씩은 무조건 출제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어휘력에 어머님들이 좀 힘을 많이 실으셔야 되는데 어휘가 왜 어렵냐면 한자어가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슬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올라오면 슬프다라는 말을 애상적으로 바꿉니다. 한자어예요. 시험 문제도 애상적으로 나와요. 너의 일을 오늘 반성해봐. 반성이라는 말 대신에 중학교에서는 성찰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문장 구조라는 말 대신에 통사 구조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어머니가 얘를 비행기에 태워서 스페인에다 탁 던져놓은 거랑 똑같은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휘가 안 통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이거 외계어 같아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자 공부를 시키면 좋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아마 형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수행평가다 뭐 다른 과목
학원도 가야 되고 과제도 있고 이러니까 한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자를 이제 배우게 되면 한 글자를 제대로 배워서 그걸 확장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번 수업을 하는데 얘들아 이거 무슨 자야? 풀초요. 오 똑똑한데 이렇게 이거 풀초 그럼 초에 관계된 게 뭐뭐 있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초원, 초목, 뭐 해초 얘기를 잘해요. 오 똑똑한데 그럼 부초는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요. 민초는 뭐야?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민트 초콜릿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초는 이제 조선 백성들을 잡초에 비유한 말이거든요. 역사책이나 저희 이제 문학책에 나오는 말인데 아이들이 한 가지의 그 한자어를 알면 확장해서 자기 걸 가져가는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지금은 한자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학습 만화 있잖아요. 만화가 된 학습 만화 약간 유치하지만 그거 이렇게 화장실이나 소파에다 비치해 주시고 아무 때나 만화 보면서 한 글자라도 그렇게 익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진짜 실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부정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관용 표현을 썼는데 이런 관용 표현을 사실은 저희 때는 많이 썼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린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 이런 거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봐요 라는 얘기를 3명이 하더라고요. 안구중학교 아이들이. 저 선생님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구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쓰는 말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갈래별 특징 어휘력 노란색으로 해드렸고 학습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학습 개념어가 뭐냐면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어머님들 그 도구가 많으면 집을 잘 짓겠죠. 똑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가 많으면 전쟁을 잘하겠죠. 승리하겠죠. 똑같아요. 요 학습 개념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요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럼 학습 개념어가 뭔지를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어머님도 혹시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이거 한 단어예요. 네, 수미 상관법, 객관적 상관물, 보편적 정서. 너무 어렵죠? 이걸 예비중일애가 한다고?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선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학원에 정규과정을 듣는 친구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빠져있네요. 네, 학습 개념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아이들한테 이걸 이해해야 선지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니까 요거는 꼭 정규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100% 수지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3가지 색깔의 아이들을 다 잡으면요 수능 1등급 당연히 나온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국어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로 나눠져 있는데 총 3시간 30분 수업입니다. 근데 1시간, 왜 걸어하시죠? 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저렇게 가는 걸 보이세요. 우리 애기 아직 애기인데 어떻게 3시간 30분 앉아있지 이러시는데 아이들이 적응력이 더 빨라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첫 주에 수업을 하고 가면서 뭐라고 다들 얘기를 하냐면 3시간 30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도 후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새로운 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지금 익사이팅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 국어가 어머님 1시간 40분 수업을 합니다. 10분 쉬고요. 논술이 1시간 40분 수업을 해요. 자, 그러면 수업의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자마자 어휘 테스트를 10문제를 봅니다. 요 어휘 테스트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얘네들이 꼭 배워야 되는 학령에 적합한 어휘 테스트고요. 여기서 10개에서 7개 미만으로 틀리게 되면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 남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시험지가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2차 재시험지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주 복습 국어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로 이제 그 지난주에 배웠던 과정을 저희가 시험을 봐서 너가 지난주에 배운 거 얼마큼 이해했니? 복습하는 개념이죠. 이건 10문제 중에서 6개 이상 통과해야지 남게 되고요. 만약에 요것도 통과가 안 되면 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일과제라고 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여기 와서 공부를 했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하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니까 복습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과제를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규 국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논술은 오자마자 독서 퀴즈를 보는데요. 왜 독서 퀴즈를 보냐면 이제 큰 학원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큰 학원들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 세대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 다뤄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머리에 읽어와 그러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읽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시간 낭비고 아이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제를 10문제를 냅니다. 이것도 역시 점수가 미달하면 페널티 개념으로 남아서 30분을 다시 읽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빠작 비문학이라 그래서 이 빠작 비문학하는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체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어휘 테스트는 저희가 요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아이들의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10개 중에서 5개는 뜻을 써야 되고요. 5개는 제목을 씁니다. 자, 그럼 요거 시험을 본 아이들을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나오는데 글씨가 좀 흐리게 나오긴 하는데 자, 딱 보시기에도 이 친구 멋져요니까 통과됐죠. 이 친구는 힘내요니까 남아야 되겠죠. 네, 이 문구도요. 제가 상처 안 받게 굉장히 많이 골랐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100점인 거고 이 친구는 지금 40점인 거예요. 공부를 이 친구는 미리 전달 안 해 온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나가서 다시 시험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위복습 테스트는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10문제 보는 건데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딱 기본 개념이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도 지금 통과, 잘해서 통과한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남아야 되는 친구. 이렇게 딱 보이죠. 근데 어머니 딱 이렇게 글씨 쓰는 것만 봐도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딱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매일과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시를 하나 배웠어요. 근데 그냥 끝 하고 집에 보내보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다른 걸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 배운 내용을 계속 복습해서 머리에 남겨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작품을 20문제씩 이렇게 저희가 과제를 내주고 아이들은 그 과제를 뭐 하루에 5개씩 풀어도 되고 한 번에 20개를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집에서도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어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임중일이 오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뀐 어휘를 일단 딱 한 번씩 이렇게 다 짚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어머님들 보시면 어떤 부분이 여자친구이고 어떤 부분이 남자친구일까요? 딱 보이시죠? 네. 자, 이쪽 부분이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요, 지금 되게 훌륭하게 저희가 물론 교육을 시켰지만 훌륭하게 필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색깔펜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부분에는 이렇게 형광펜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안무개씨, 그럼 안무개씨에 대한 설명을 바로 옆에다 적었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바로 옆에다 적었죠. 이렇게 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친구는 여기다 썼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못 알아보겠는데 이것 좀 읽어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돌려서 보고 이렇게 돌려서 보고 360도를 돌려서 보고 나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이 친구는요 공부하고 싶을 때 자기 거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필기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들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를 나중에 할 마음이 드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남자친구는 이렇게 막 못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것까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일 독서 퀴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문제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책 읽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흐에 관한 책을 읽었으면 고흐의 작품이 아닌 것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통과한 사람, 통과가 안 된 사람은 또 나와서 책을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두 번째 비문학 연습을 시키는데요. 저희는 뭐 고등 방식하고 똑같이 시킵니다. 고등도 비문학 시킬 때요. 문단 나누기하고 핵심 문장 밑줄 긋기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과제로 해갖고 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과제 검사하고 선생님하고 읽어 나가면서 네가 중심 문장을 잘 찾았는지 1번의 답은 왜 3번이 아닌지를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푼 문제와 선생님이 해설하는 부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논술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주제를 줘요. 어떤 A라는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에 대해서 800자 원고지에다 써와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써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게 요거는 형식적인 첨삭이에요. 뭐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 첨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보시면 요게 선생님이 이제 내용 첨삭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 수환이 학생에 대해서 수환이의 첫 번째 문장은 어땠고, 두 번째 문장은 어땠고, 세 번째 문장은 어땠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어땠고, 표현력은 어땠고를 한 페이지 똑같이 해줍니다. 아이가 쓴 것처럼.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열심히 읽을까요, 어머님? 아이가 읽을까요? 어머님들이 열심히 읽으실까요? 어머님들이 열심히 읽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형광펜을 여기다 같이 해주시고 여기다 이름을 쓰세요. 지우야 이거 확인해봐 이렇게 어머님들이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글쓰기를 첨삭을 해주면요, 빠르면 3개월 안에 아이들 글이 확 달라집니다. 좀 느린 아이들은 6개월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글을 보고 있다는 것과 안 보고 있다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주변 학교별 기출 분석을 이제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어머니들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예비중일은 언제 시험을 보냐면요, 내년 이제 2학기 때 첫 중간고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이 사실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제냐면 2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들이 1학년 돼서 2학기 첫 중간고사를 보고 왔을 때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 네. 아이들이,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어인데 설마 한국어를 뭐 80 이상은 받겠지? 이런 기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60, 70점대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어인데 왜 60, 70을 받니 너는?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이런 설명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해드릴 텐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기출 분석지를 아이가 시험을 보면요, 바로 당일날 아이한테 시험지를 받아서 어머님들한테 바로 그냥 싸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안 했을 때는요, 아이하고 어머님하고 맨날 싸우시다가 학원에 전화하셨어요. 너 시험 잘 봤니? 몇 개 틀렸어? 몰라. 애가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시고 어머님들이 시험이 이랬구나, 우리 아이는 몇 점이 있구나,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겠구나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평화로워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모든 학교에다 발송을 해드리는데, 자, 지금은 이제 학교별로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다 다르다는 건 어머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학교지만 선생님들이 2분, 3분, 4분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 경향도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희중학교 거 요번에 2학기 따끈따끈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요거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배운 건데, 다 배웠을 텐데 왜 틀렸을까요? 윗글은 소설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 작품인데요. 왜 틀렸냐면요, 나머지는 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글에 대한 내용 확인 문제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2번. 이거는 소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머님. 인물의 대사와 지시물이라는 건 연극에 쓰이는 극갈래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극갈래를 안 배우고 니네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는 거지? 라는 걸 선생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냥 내신 거예요. 그럼 학원을 안 다니고 선행을 안 했던 애는 과연 이 2번을 풀 수 없었겠죠. 그리고 2번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배운 데서만 4개가 아니라 그냥 안 배운 데서도 네가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향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광희 같은 경우에는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 이해를 묻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 왜 사실적 이해를 못 찾는 애가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긴 글 읽기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긴 글을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있으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나머지 안 읽은 거는 다 띄어쓰기가 돼버린 거겠죠. 그래서 요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갈래별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문이 긴 글로 줄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 잘 해야 되고요. 지문 파악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작품 선지에서 선택지를 외부작품 거를 내서 너 이거 A라는 거 배웠으니까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다가 네가 적용시켜봐. 근데 그 선지가 처음 보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출제 경향 분석지를 당일날 발송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걸로 전체적인 시험 경향을 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학중학교 1학년 걸 좀 간단하게 볼까요?
지금 이 무학중학교 1학년에 두 문제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이번에 무학중 1이 100점짜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잘하는 애들이 아마 90점 하나 틀린 애가 제일 잘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두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약간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는 그런 문제라서 시험 보고 나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답이 두 개냐, 복수 정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갈 것이냐, 그런 게 이번에 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점이 됐다가 97점이 됐다가 다시 94점이 됐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가 이제 무학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언어의 문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고모가 다녔는데 수박을 사과라고 한다, 워터멜론이란다, 수박사가 워터멜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특징을 잡아내는 건데 아이들이 여기서 오류답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 이거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의성과 사회성이 둘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한 가지라고 정해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단서를 줘야 되는데 너무 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답이 사회성인가 자의성인가 헷갈리다가 결과적으로 자의성을 골라서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도 이걸 갖고 의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복수 정답을 해줄 것인가를 내부에서 의논하다가 이제 학교에서는 어머님들 그 오답을 고쳐주는 순간부터 사실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으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오답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7번과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카드를 주고 이 중에서 가나에 들어가는 품사를 너가 적절하게 골라봐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이 예시로 준 문장이 좀 애매했습니다.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예문 예시를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00점이 됐다, 97점 됐다, 94점 됐다 이런 요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지점인데 핵심은 그거보다는 무학중학교의 요번에 출제 경향은요 교과서 위주로 나온 게 아니라 선지나 보기나 작품에서 외부 지문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외부 지문, 외부 작품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작품이니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외부 작품을 많이 다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학교 공부가 아니라 정규 과정을 학원에서 하면서 실력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분석지 아까 9번 답이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다.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대로 냈으면 논란이 없는데 이걸 외부 작품으로 쓰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단중학교 1학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학교를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데 내신은 저희가 다 대비를 하고 있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 옆에 명패가 있는들 보시고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떤가요?를 선생님들하고 개별 상담하실 수 있으세요. 자, 행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 보시면 품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단어를 달래 의미한다는 뜻을 설명해주고 그걸 가해서 문장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헷갈리게 써놨죠. 뭐가 이렇게 쉼표가 많다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요 하나하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아이들이 습관이 아직 덜 들어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동 주변 학교 중에 이제 얘네 학교가 유일하게 조건 제시형 서술형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1점 받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글쓰기 과정을 5단계인데요. 이걸 보통은 다 객관식으로 내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단답형으로 5개를 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죠. 글쓰기의 과정이나 연구의 과정을 매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이제 구별이 돼 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2학기 때 이제 저희가 기말 때 여기는 문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아마 변별을 선생님이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게 내는 게 학교의 성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의 출제 경향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저희가 이제 최상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문의는 계속 하시는데 지금 본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최상위반에 대한 그 시험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10년째 저쪽에서 이 최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도하려고는 했으나 정말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소문이 외부에서 여기 세상의 반에 들어가면 3년 내내
선행 학습을 시켜서 고등 가서도 애들이 물론 그 등급이 잘 나오지만 얘네 특목고 합격률 100%다. 그 다음에 얘네 고등학교 가서 저 대학교 가서도 스카이 잘 간다.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바깥으로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말씀을 해주세요. 저 그래서 이반에 꼭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반의 장점은 일단 저와 송 소장님이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계속 수업하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요. 아이들끼리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이 되고요.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아이들은요 3년 내내 거의 드랍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치를 보니 얘네들이 거의 각 학교에서 뭐 전교 1, 2, 3등까지는 얘네들이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좀 욕심이 있고 아이가 좀 목표 지향적인 아이다 이러시면 어머님들께서 이 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1차는 국어 경시대회를 통해서 상대평가를 뽑고 있고요. 2차는 수업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태도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이 수업 태도 안에는 뭐 앉아있는 자세, 필기, 과제, 이런 거, 지각, 출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해서 이 친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언제 할 거냐면요. 예비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차가 지금 시험이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1차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차는 2월에 그 다음에 2차는 6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2월에 이렇게 빨리 하냐면 저희가 7월 달에 이미 1차 예비중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공부한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2월에 한번 보고 2차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6월을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제가 이제 세상의 반을 열어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3년 내내 아이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겁니다. 네. 자, 저희 예비중학교 1학년 시간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차에서는 지금 저와 소장님이 하고 있는 거는 마감이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가 넘겨서 마감을 했어요. 너무 요청사항이 많으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감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B하고 일요일 가을반이 있는데 토요일 B는 이주연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따 소개를 드릴 겁니다. 경력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이제 거의 저희 여기서는 이제 팀장님으로 부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진혁 선생님은 이제 여자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훈남 선생님이신데 네, 저 뒤에 계시는데요. 네, 여자애들하고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이나 이쪽 반의 어머님들께서 좀 합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반개설은 3명서부터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는 저희가 예약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비중학교 1학년 애들은 초등학교 공부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첫 시험을 보면 어머니 점수를 80점, 90점 이렇게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 이게 14종 교과서를 통합한 내용으로 저희가 시험지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수능 형태로 됐습니다.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다 구성해서 골고루 냈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50에서 60점 사이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게요. 근데 이제 간혹 공부를 너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중에는 80점, 90점대도 간혹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시험 보시고 아 우리 애기가 너무 못했다, 창피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 친구가 여기서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3일날 개강이 되는 거고요, 어머니들. 지금까지 이제 설명회를 드렸는데 질문사항 같은 건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또 받을 거고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건 사실 저희 애기들이 어떤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건가 그게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